외신, 사물이 외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물이 외신은 총 6개입니다. 6개. 뭐 외신 뉴스들 중에 가장 지금 핫한 거는 미 대선이죠. 미 대선. 그런데 오늘은 뭐 대선 지금 선거운동 끝나고 투표 중이니까 미 대선 관련된 그 내용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지 않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들, 좀 해외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는요.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끔찍해. 이게 뭐냐면 지금 인신매매 범들이 사람들을 인신매매한 다음에 고의로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배를, 보트를 전복시켜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이게 요번에 UN 이주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요번에 최소 25명이 보트가 전복됨으로써 사망했다는 거죠. 국제이주기구 IOM이라고 하는데,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요 이 코모도 제도 인근에서 인신매매 범들이 고의로 보트를 전복시켜서 최소 2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밤 그 앙주왕 섬과 또 여기 마요트 있죠. 마요트 섬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망한 희생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IOM 코모스 사무소는 인신매매 범들이 고의로 전복시킨 보트로 인해 최소 요번에 25명이 사망했다고 하면서, 당시 보트에는 3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여성이 7명, 어린이가 4명이고 생존자는 5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발견해가지고 구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 최근 3개월 동안 요 해당 지역에서 벌써 3번째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는 12명을 태운 보트가 앙주왕을 떠나 이 마요트로 가는 길에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12세 소년을 포함해갖고 8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IOM은 이 마요트 섬으로 향하는 이주 경로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이주하는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속여서 이주시켜줄게 해놓고 이주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중간에서 사고 일으켜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진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CNN이 오늘 보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AP인데요. 벨라루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벨라루스. 이 새끼 누굽니까? 벨라루스의 루카센코죠. 루카센코. 푸틴하고 아주 절친이고, 아마, 진짜, 지금 21세기에도 정말, 이 별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근데 벨라루스의 이 루카센코는 꽤 유명합니다. 꽤 유명하죠. 대단해요. 근데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이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이번에 또 선거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경쟁자죠, 경쟁자. 경쟁자가 누가 나오는 거냐면, 제대로 된 야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냥 상징적인 헛수아비들이 나와갖고 이번에 경쟁한다라는 기사예요.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대선을 앞두고, 곧 대선입니다. 내년 1월 달에 대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로 루카센코를 상대할 후보로 7명을 허용했다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웃기죠. 벨라루스는 선거를 나가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통과돼. 컷오프. 한마디로 컷오프죠. 아무나 못 나가나 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만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요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컷오프 지킨 7명이 다 누구냐면 벨라루스가 세운 허수아비들이라는 거죠. 허수아비들. 벨라루스한테, 아니 루카센코한테 충성하는 정치인들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때만 아유 경쟁했구나 그거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루카센코가 지금까지 벨라루스를 통치한 게 몇 년입니까? 30년. 30년. 요번 내년 1월 달에 대선 도전하는 게 몇 번째냐면 임기 7번째예요. 7번째. 7번째. 대단하죠. 그런데 벨라루스 이 루카센코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저항이 한번 아주 세게 일어났어요. 언제? 2020년에. 2020년에 이 새끼 당연히 그때 부정선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위가 엄청 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벨라루스 정부가 6만 5천 명을 체포했어요. 6만 5천 명. 야, 그리고 야당 인사들 다 잡아갖고 감옥으로 쳐넣었습니다. 그 대부분 야당 인사들이 감옥에 있거나 다 해외로 망명을 했죠. 현재 벨라루스에는 1,300명의 정치범들이 있고요. 지금 인권 단체들이 이들의 적절한 의료와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당한 채 있다고 지금 인권 단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루카센코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죠. 푸틴. 푸틴 나쁜 새끼예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을 진입시키는데 이 벨라루스 영토가 사실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루카센코하고 푸틴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까 말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루카센코와 또 루카센코가 지명한 후보들만 지금 추천시키는데 원래 정통 야당에서 2명이 나가려 그랬거든요. 근데 그 2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컷오프. 나오지 마. 컷오프 됐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지금 독립 정치 분석가 발레리 카르발레비치는 뭐라고 하냐면 이번 선거는 후보자는 있지만 경쟁은 없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루카센코가 2020년에 있었던 시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후보자들 아예 못 나오게 지금 아예 선거 자체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치르게 세팅해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에 선거 도전했던 이 스바틀라나 치아노우스카야, 이름이 어려워. 여자 정치인이에요. 여자 정치인. 이 트바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는 1월 선거를 선거가 아닌 협박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의 절차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모든 후보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던져 항의하자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벨라루스. 이게 지금 벨라루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AP가 이번에 기사를 했고요. 세 번째 BBC입니다. BBC는 그 인도에 대해서 이번에 기사를 썼거든요. 인도. 어떤 내용이냐면 인도가 과학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인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인도 엄청 무시하는데 인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인도가 지금 달이나 이 화성으로 그런 계속 이 뭡니까? 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야. 왜 인도는 이렇게 저비용으로 달과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거냐? 왜 돈이 안 드는 거야, 여기는?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인도가 최근 우주 프로젝트에 돈을 얼마나 썼냐면 2,270억 루피를 요번에 배정했다고 합니다. 2,270억 루피.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는요. 얼마더라? 6,500달러인가? 그 정도 500억? 뭐 그 정도? 아, 3,500억이었나? 뭐 그 정도 돼요. 제가 아까 계산해 봤는데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인지 2,270억 루피. 70억 루피를 지금 우주 프로젝트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몇천억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잠깐 저 좀 볼게요. 아까 제가 했는데 제가 이걸 일단 안 적어놨네. 2,270억 루피. 아니 3천억이 아니구나. 3조 7천억. 많이 했네. 예. 이 정도를 지금 우주 개발에 지금 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은 인도가 우주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최대 규모.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규모에 비해 이 예산이 매우 경제적이다. 요번에 뭐 3조 7천억 배정했지만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인도 우주 연구 기구 ISRO라고 하는데 이 ISRO는 그동안 달 탐사와 또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비용으로 성과를 올려왔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 비하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자체 기술 개발과 저비용 구조. ISRO가 이렇게 저비용으로 우주 개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도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기계 장비를 국내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4년 인도가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인도했다는 거지. 이게 참 웃긴 거야.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가 핵 개발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인도 저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뭐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전하는 거를 다 금지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인도가 그래? 그럼 우리가 하지 뭘 해가지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해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기술 금지 같은 거 되는 바람에 해외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이 만들어진 거야. 이것 때문에 인도는 최소한 이런 우주선 기술에 있어갖고 자급자족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자국 기술을 개발해 왔고 더군다나 인도가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저임금, 적은 노동, 노동비용 이런 것 아껴가지고 이게 싸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효율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방식이 있대요. 그 과학작가 팔라마 바글라에 따르면 나사와 달리 인도의 ISRO는 단일 모델만 사용해갖고 실제 발사를 진행한대요. 이는 테스트용 모델을 제작해 실험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그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ISRO는 또한 소규모의 팀을 운영하고 낮은 급여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비용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우리가 부러워하고 따라할 건 아니죠. 사람들한테 제대로 급여 주지 않고 하시는 일 착취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배울 겁니까? 근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 굉장히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체 중력 이용과 장기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대형 로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달이나 화성 같은 먼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지금 인도가 갖고 있는 찬드라야 3호 지구 궤도를 여러 차례 돌면서 속도를 높인 후 달 궤도로 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는 비용 절감과 함께 자원 개혁의 성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도 계속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런데 향후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도가 2040년까지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중량 로켓 개발 그 추진함에 따라 갖고 향후에는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 있대요. 또한 인도는 우주 산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지금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민간 부분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비용 절감이 지속될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인도의 저비용 우주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기적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향후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필요함에 따라 비용 효율성 유지하는 데는 뭐 도전적인 과제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게 대단한 나라구나.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네 번째 가디안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 멕시코 대통령 지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요번에 당선됐죠. 그래갖고 당선돼갖고 되게 말이 많았죠. 기대도 많고. 근데 이 지금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사법부하고 엄청나게 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남미 국가들이 보면은 사법부가 이 브라질의 룰라도 결국 마지막에 지금은 다시 부활했지만 룰라를 끝장낸 게 누굽니까? 이거를 끝장낸 게 사법부의 힘이 엄청나. 근데 멕시코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법부는 이 부패한 권력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이런 부패의 마지막 최고봉으로 아마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지금 칼을 들었대요. 사법개혁. 근데 사법개혁 내용이 뭐냐? 대법관을 비롯해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모든 판사들을 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나 보죠? 네. 투표로. 이게 사법개혁이야, 지금. 딴 게 아니야. 판사들을 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게 하자. 국민투표로 뽑게 하자는 법을 이번에 발의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를 사법부에서 맡고 있는 거야. 국회는 문제가 안 돼. 국회는. 원래 보통 같았으면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충분히 될 수 있어. 근데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하면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사법부하고 지금 강하게 붙고 있다는 거죠.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약해갖고 보니까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개혁 법안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의 결정을 바꾸려고 한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대법원은 논란의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투표할 예정인데 이는 셰인바움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정부와 사법부 간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근데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셰인바움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셰인바움이 있는 그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에서 이미 그 전에 대통령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누구냐면 오브라도. 근데 오브라도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할 때 사법부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못했다는 거죠. 이 당시 오브라도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사법부가 개혁을 다 방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이 사전 그게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뭐 개혁 정책을 풀려면은 사법부가 문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힘이 있을 때 사법개혁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혁안은 대법원과 모든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대가 될 건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하급 판사 일부, 또 볼리비아는 최고 법원서 판사 26명을 선출하지만 멕시코는 수천 명의 판사직이 앞으로 모두 다 투표로 선출된다는 거죠. 이 개혁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부패를 근절하려면 국민이 직접 판사를 선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혁이 부패 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여당인 모레나 정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범죄 조직들이 사법부를 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8명의 대법관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대법관이 8명인가 봐요. 근데 그 8명이 지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여망이 큰데 이거를 지들이 투표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8명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당은 지금 지난 6월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헌법 개정 권한까지 얻어 다양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도 엄청나게 강한 여당이 들어온 거예요.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세인바움은 헌법까지도 바꿔버릴 지금 마음이 있죠. 이에 따라 개혁안이 9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사법부 내부와 여론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2025년 8월 예정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출마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사법부 판사들은 또 똘똘 뭉쳐 있는 거지 지금. 대법원이 개혁안이 위헌인지 논의하는 가운데 입법부는 최근 대법원이 헌법 개정을 심사할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의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법개혁안에 반대 결정을 내리면 멕시코는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는 대법원이 헌법 개정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의회는 대법원의 그런 기능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의회 권력과 사법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못 만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의석을 몰아주는 바람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세인바움 대통령은 대법원을 정치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제사회는 멕시코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지금 표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할 때 이걸 가지고 마치 지금 행정부가 검찰 세력들 또 사법개혁할 때 대법원 이 사법개혁할 때 사법부 또 언론개혁할 때 언론들한테 마치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멕시코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멕시코의 이런 부패한 이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거는 또 해외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지금 행정부가 사법부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려를 표명하고 있대. 대법원 판사 후안 루이스 곤잘레스 알칸타라는 상위 법원만을 선출 대상으로 하고 다른 판사들은 선출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세인바움과 여당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강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가 마치 대한민국의 그 검찰개혁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좀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지켜보고 관심 가질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골 때린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아르헨티나. 야, 난 진짜 답이 안 나오죠.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지만 아르헨티나에 이번에 9구 대통령이 됐죠. 밀레이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옆에 보인 여자가 누구냐면은 디아노 몬디노라고 외교부 장관이에요. 밀레이가 임명한 외교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밀레이가 외교부 장관을 해임시켜버렸죠. 해임시킨 이유가 뭐냐? 쿠바 문제 때문에.
쿠바가 60년대 이후에 미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잖아요. 제재하고 있죠. 그리고 유엔도 지금 제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쿠바를 더 이상 경제적으로 제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쿠바 경제 제재 해제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통과시켰거든요. 통과시킬 때 아르헨티나가 찬성한 거예요. 찬성. 근데 문제는 밀레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친미국이죠. 그래가지고 밀레이는 절대 안 돼. 쿠바는 끝까지 제재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외교부 장관이 아니 쿠바 더 이상 제재하면 안 돼 해서 제재 반대하는 제재를 해제하는 그 결의안에 손들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밀레이가 몬디노 장관을 이번에 해임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런 구구 대통령이죠. 하비에르 밀레이가 유엔에서 쿠바 제재 해제 투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반역자들을 비난했다는 거야. 반역자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이 외교부 장관이 반역자라는 거지. 그래서 밀레이는 쿠바 경제 제재 해제에 찬성한 외교부 장관 다이아나 몬디노를 해임한 후 해당 결정을 지지한 관리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입장을 했대. 이 외교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이 관료들 요번에 다 모가지 치겠다는 거죠. 밀레이는 미국을 지지하는 철저한 친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좌파 성향 국가들과 관계를 거리두고 있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교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결정한 외교 방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쿠바 제재 해제 결의안은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이 두 나라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죠. 이번 발언은 그 시우다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밀레이는 지금 막 쇼를 엄청나게 해요.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 따라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짓 하고 있는데 일단 골 때려요. 지금 나는 아르헨티나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밀레이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밀레이는 그 작은 정부 경제학자거든요. 작은 정부를 지지하면서 지금 이 뭡니까 아르헨티나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지금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 지금 캠페인으로 뭐 하고 있냐면 과감한 감세, 지출 삭감 그거를 지금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뭐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복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지금 다 없애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난리죠, 난리. 근데 어떡하겠어. 국민들이 선택한 건데.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사는 알자지라인데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이런 위성 발사 위성이지만 이게 사실은 뭐 로켓과 마찬가지죠. 이 위성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둘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 북한, 이란 그러니까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똘똘 뭉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성 2개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란과 러시아가 함께 한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두 나라가 양국이 엄청나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란의 위성 2개를 포함한 다수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는 이 기사입니다. 이번 발사로 이란 위성 코우사르와 호도드를 포함해 53개의 소형 위성이 지구 궤도에 지금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위성 발사는 이란의 민간 우주 산업이 참여한 첫 사례인데 2022년에 러시아가 이란의 요청으로 제작해 발사한 지구 관측 위성 카얌에 이어진 협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이란의 지형 관측 연구용 위성인 파르스 1호도 러시아에 의해서 발사가 됐었다고 하네요.
이란과 러시아의 우주 협력은 양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 강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러시아가 사용한 그 드론 있잖아요.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이란에서 만든 거, 이란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란이 기술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그리고 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압박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게 정말 여차하면은 세계대전 터지는 게 막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잖아. 이란도 지금 이번에 열받았죠. 열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 이란과 함께하는 러시아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도 드론 같은 거 러시아 밀어주고 있고, 양국은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준비 중이고,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자체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 위성 발사를 여러 번 시도해 왔는데 그게 계속 실패했대요. 근데 그런 기술을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거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지금 국제사회를 보면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고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고립된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세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냐는 거야, 이렇게. 북한 고립시키고 이란 고립시키는 게 그건 뭡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뭉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란도 경제제 풀어주고 북한도 풀어주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애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세력 만들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좋은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무리가 외신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6개였습니다.